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8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6개의 영상을 통해서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의 지리 환경과 왜 아테네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가 되었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에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의 자연환경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척박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고대 아테네 시민들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호화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했습니다. 토지가 척박했던 이유는 토양 침식으로 인한 토지 손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열대지방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을 잡초를 뽑는 데 사용하고 영국에서는 심고 재배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스에서는 먼저 토양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기후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거칠고 여름은 너무 뜨겁고 먼지가 많았습니다. 강우의 패턴은 겨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경작에는 좋지 않았고 식물들이 성장하는 여름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형과 석회암 암석은 물을 대부분 손실시켜 건조한 곡물 경작이 의무적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위치한 아티키 지역에서는 옥수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총 경작지의 20%를 차지했고 상대적으로 밀은 재배가 어려웠고 보리는 전체 곡물 생산량의 90%를 차지했습니다. 당시의 수확량은 많지 않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오늘날의 4분의 1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인구가 적었던 초기에는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했지만 아테네의 황금시대에는 곡물 수요의 4분의 3을 수입에 의존했는데 주요 수입처는 흑해와 이집트, 시칠리아와 이탈리아였습니다. 황금시대인 5세기부터는 아테네에서 가정용 목재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료용 목재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가구를 위한 목재는 주로 소아시아, 키프로스, 이탈리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수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과수원들은 비옥했으며 무화과와 올리브 그리고 포도나무를 경작했고 이것들은 외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가 기본 곡물들을 수입했다는 점과 대조됩니다. 도시 주변의 포도밭, 과수원과 텃밭에서는 집약 재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를 방문했던 방문객들에게는 정원지역, 특히 관상용 나무가 심어진 곳의 풍경이 마치 지상의 낙원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만적이었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의 토지는 매우 척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기술 발전에 무관심했다는 사실과 동일한 맥락에서 그리스인들은 원시적인 농업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전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토양의 빈곤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농업 기술은 기원전 5세기 내내 발전하지 못했고 쟁기는 호메로스 시대에는 거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척박한 지리 환경에는 보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후입니다. 온화한 평균 기온과 강우량, 일사량, 겨울에 강력한 햇살과 여름의 열기, 강력하지만 습기가 부족하여 에너지와 노력을 흡수하는 맑고 선명한 공기, 이러한 환경은 그리스인의 기질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들로 하여금 밝고 깨끗하고 강한 빛에 의한 시각적 감각을 갖도록 해주었고 윤곽을 선명하게 하고 무수한 색상 조합을 제공하여 그리스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강력하게 기여했습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위대한 조각가와 건축가를 배출한 이유와 그들의 예술이 정확하고 자신감 있는 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스 철학의 명료한 특성을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기후는 그리스인들이 실내에 머물기보다는 외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는 야외 회의가 아테네의 대중의회나 법정처럼 1년 내내 가능하게 했고 매년 3월에 개최되는 드라마 축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인들은
활동성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구어체가 지배하는 매우 공적인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기후를 갖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적은 양의 음식으로 더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더 많은 여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인들은 동료 시민들과의 끊임없는 상호활동을 통해 매너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를 비공식적인 클럽으로 만드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켜 아테네인들이 스스로를 교육시킨 장소는 바로 길거리와 시장, 체육관, 극장이었습니다. 그리스는 실제로 척박한 땅이었고 단지 적은 인구만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리 및 기후 환경은 그리스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강인하고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지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지중해 지역이 선진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 오랫동안 발전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의 지형은 그리스인들의 이동과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 지역은 바위투성이의 복잡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스의 지형을 구성하는 석회암은 날카로운 지형을 만들었고 불규칙한 산맥은 평행한 통로를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아서 국토를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려면 3000피트 이상의 산을 통과하거나 겨울에는 적어도 일부 지역에는 눈이 쌓여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하나의 평원에서 다른 평원으로 이동 시에 산을 가로질러야 하는데 바퀴가 달린 교통수단이 이용 가능한 도로가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상교통의 중요성을 높였는데 앞서 설명한 기후적인 특성으로 인해 해상교통, 다시 말해 배를 이용한 항해는 1년 중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가능했고 내륙지역의 강은 여행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물로서 기능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인들은 기술 발전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기 때문에 육상교통은 말이나 소를 이용하거나 화물 수송은 우마차에 기반했습니다. 따라서 육상 운송 비용이 매우 비쌌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육지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바다에서 획득했습니다. 우선 바다를 통해 식량원을 획득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다가 무역을 위한 무역로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바다인 지중해는 항해하기 쉬운 바다는 아닙니다. 지중해의 겨울은 예측할 수 없는 해류의 교차와 소용돌이가 있어 항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여름이 상황이 더 나았습니다. 지중해의 경우 조수차가 많지 않았고 시야도 좋고 랜드마크도 풍부해 최대 100마일까지 볼 수 있어서 나침반과 육분이가 없어도 항구에서 항구로 항해가 가능하였고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와 모래 해변이 풍부했습니다.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해상교통에 대해서는 그리스인들도 나름대로의 기술 개선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배로 아테네의 외항인 피레우스에서 에페수스에 2.5일 만에, 비잔티움까지는 4.5일 만에, 로도스까지는 3.5일 만에 도달하였으며 그곳으로부터 티레스까지는 3일, 이집트까지는 7.5일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시절보다 3배가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선이 크림반도에서 이탈리아까지 항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러한 해상교통의 제약이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의 확장을 제한시켰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당시의 선박의 규모는 200에서 300톤에 달했습니다. 항구는 규모가 상당하였고 방파제, 부두, 개선독 등의 정교한 공학적인 시설을 갖추었고 이는 기원전 6세기의 혁신으로 불리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그리스의 도시들은 산을 향해 내륙으로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결과는 그리스가 에게해의 동쪽과 지중해의 남쪽에 있는 보다 진보된 문명에 개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수학이 이집트와 바빌론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적 기술이 그곳에서 유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문명은 분명히 서부 소아시아와 인접한 에게해 지역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폴리스 경제의 시작,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로의 전환, 이자의 도입과 첫 번째 동전의 주저 모두
이 지역과 인접한 그리스 지역에서 기원전 8세기경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원전 7세기와 6세기를 거치면서 나머지 그리스 지역과 시칠리아, 남부 이탈리아와 식민지 도시들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종의 예술적 폭발이 있었습니다. 번영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도시는 숫자와 활력이 증가했습니다. 공예 산업 및 상업 분야의 귀족 및 부르주아들은 예술품을 수집했습니다. 이는 기존 권력계층의 권력 약화를 가져왔고 우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지중해 지역과 무역으로 연결된 도시의 활발한 생활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모든 장소가 동일하게 이득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위치한 아티키 지역은 그리스의 잠재적 중심지로서의 자연적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연 강수량이 약 400mm로 그리스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작 가능한 토지의 가장 큰 지역을 갖고 있었고 그리스 내의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더욱이 그리스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다면 아티키 지역은 전형적인 그리스의 기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선박이 정박하기 용이한 모래해변을 갖고 있었고 방어에 유리한 항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항구인 피레우스는 지중해 해상 화물의 집산지가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배후 지역인 아티키는 충분한 크기를 갖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좋은 토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역과 어업을 위해 바다에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이점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